인근에 있는 소년 비행학교를 다녔고 저기 수료했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 하사관으로 전역을 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근데 이분의 이 김지혜는 46년 10월에 현양학원이라고 하는 이 대남반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랬다가 10월에 대남반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내무국장 정복처에 김파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픽업이 돼가지고 이 남파 요원으로 선발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선발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여기 김지혜가 선발되는 배경 속에는 자기 고향과 이 사람의 학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함남 출신이라든가 혹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남한에 있는 경비대의 핵심 인물들인 거예요. 동문들이고 막 친구들이고 뭐 선배들이고 그런 거죠. 그 인적 연막을 지금 현재 주목을 해서 이 인물을 선발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47년 1월에 경비사관학교에 입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사연대로 배색을 했어요. 여기서 사연대는 지금 강주 사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주 사연대는 뭐냐면은 여수 14연대가 48년 5월에 창설이 될 때 강주 사연대에서 일기대대 병력을 빼가지고 그걸로 14연대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연대하고는 되게 14연대는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이 14연대를 48년 5월에 창설을 하게 될 때 김지혜가 그 창설 멤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이유는 이 14연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중로당 남한 총책인 성시백이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받고 이제 14연대 창설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48년 5월에 14연대로 전속을 했고,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오동기한 상당히 긴밀한 인적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거기 남부당 세포 지창수인데, 지금 뭐냐면 지창수가 전반전을 폭동 반란을 일으킬 때는 지창수가 앞장을 섰고, 그 다음 타석에는 누가 들어가냐, 바로 앞서 봤던 김지혜가 이제 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창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고 하게 되면 광산군 서청면 출신이고 서자 출신이고 소학교를 졸업했고 일본군 지원병 근무를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상당히 호남형 인물이고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창수는 이제 박근영 계열인 김백동이라고 하는 인물의 하수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46년 초반 정도에 강주 사연대 사병 제1기로 입대를 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해가지고 상사까지 올라온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했고 48년 5월에 14연대로 마찬가지 그 창설이 될 때 거기에 합류해서 14연대 창설에 뛰어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로당의 수령을 받고 한 40명 정도의 자기 세포를 14연대 내에서 포섭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초기 반란을 이 지창수가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초기 시점, 19일 시점까지는 이 지창수의 활동이 여기저기 데이터에 드러나는데, 이 21경으로 넘어서게 되면 지창수가 안 보여요.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자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창수가 14연대 반란을 19일 밤에 하게 되었을 때 연병장에 병력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 요지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경찰이 쳐들어온다, 뭐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저북통일을 염원한다. 조선인민군이 지금 383을 넘어오고 있다.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이런 등등의 5가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그 당시의 자료에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래요.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화사간 병사들 40명을 사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교들은 21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연대 지휘권을 장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초기 반란을 지창수가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증언들인데 이게 이제 그 내용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AFP 지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제 기록을 남기냐 하면은 이 네오프루의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는 미 정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 정리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반란 직후에 바로 김구를 취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도쿄로 날아가서 미 국무부 정보 책임자인 앨런 헤이디에게 그 인터뷰한 내용과 자기가 판단한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김구는 이승만에게 반대하고 있고 우익 지도자 김구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과 약간의 우익분자들의 합작품이 바로 이제 반란 사건이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구가 이 반란 사건을 사주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기 내용풀이가 3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3가지의 내용은 이승만이 이런 남한 내에서의 좌파들의 어떤 그런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그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 한국군이 지금 창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또한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3번째로서는 이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알고 싶었다. 이런 3가지를 지금 현재 이 프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 대사관의 보고서인데 11월 5일자의 보고서인데 이 반란 사건에 대한 좌익의 영향들이 뭐 거기에는 또한 김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불만이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자의 보고서에서는 반란 속에 김구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사에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야, 김구가 반정부 반란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사회 좌익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3번째로서는 야, 북한의 남침이 있거나 또한 남한 내에 민중봉기가 있다 한다면은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미군이라든가 한국군이 이 분경이 대응해낼 수 있겠지만 이게 동시에 두 건이 동시에 터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대한민국 정패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보고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긴 했지만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반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배후에 김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이의 이 시역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 숙이 자서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제 안두희가 김구를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순반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야, 김구 당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건국 이후에 임정 법통을 보여주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그야말로 반쪽짜리 정부라고 해가면서 여기저기서 폐마를 해왔고 그런 선동적인 언사가 결과적으로 반란 사건을 결사한 거 아니냐 라고 거기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여순반란에 지금 한국당 공작원이 오동기가 개대되어 있다고 지금 저기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다. 근데 이 언급 자체를 우선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 반란 사건에 이제 김구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 언급을 하게 되면서 결코 당신은 용서할 수 없는 저기 이적 행위자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언급을 해요. 이건 실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적 행위자. 다음은 이제 오제도 검사이겠는데 당시 뭐 이 대한민국 건국 전후 과정에서 상당히 사상 검사로서 빨갱이를 때려잡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이제 이 검사 중에 한 명이 오제도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이 여러 많은 이제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뭐 여수 순천지구를 현장 시찰을 한 분이기도 해요. 상당히 적나라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연대 내의 공산분자 동료자들이 상당한 시위를 두고 영내의 공산분자들과 내통을 했다, 연락을 했다, 반란 계획을 꾸몄다. 그 다음에 반란 총 두목은 김지혜인데 오동기의 신복이다. 그리고 14연대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동기 연대장 재직 당시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다. 그것 때문에 숙군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언급을 오동기 오제도 검사의 회고록에는 또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서정군정 2인자인 네베제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도 마찬가지 이 반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22일자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반란 발생 한 3일 만에 지금 북한 쪽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일기에 쓰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탄 5척 군함이 봉기에 합류했다. 뭐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14연대장 오동기가 체포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부터 이미 레베데프는 오동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이 반란 사건에 지금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봉기가 뭐 여수 순천 모음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자연 발생적이다. 그리고 남부당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그 여기 레베데프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자료인데 이 육군본부가 54년도에 이 공비토벌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거기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에 바로 이 반란 사건에 대한 배후 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사건 직전에 14연대장 오동기는 소위 혁명의원군 사건의 주모자 천은긴 등과 결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14연대장 재직기간 호기를 이용을 하여 같은 연대의 상당수의 사병들을 포섭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 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북노당과 결탁을 했다는 거죠. 아주 거기 핵심적인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음모하다가 20일 전에 발각되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육군본부가 지금 공식 문서에 그렇게 언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논의를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여순반단 하게 되면 남노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반이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섬세한 조사를 해보니까 한독당, 동로당, 여기 남로당 연공 합작으로 합작품으로 이게 지금 기획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물로서는 뭐 앞서 봤던 김구오동기, 뭐 김지혜, 성시배, 지창수, 김백동 등등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충분한 동기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앞서 이제 뭐 했었습니다만은 49년 7월자 타임기, 이건 뭐냐면 이제 김구가 죽었을 때, 김구가 언제 죽냐면 49년 6월 26일 날 총격을 받아서 죽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김구의 죽음을 두고 이 미국에서는 여러 많은 잡지에서 그걸 언급을 해요. 그런 내용 중에 타임지가 하는 내용, 저기 이 신문 기사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강렬한 한국 민족주의자 이면서도 무자비한 정치 투사로서다 라고 그렇게 서두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세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력과 음모로 점철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 저기 전체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를 두고 와서 한국인들은 무슨 뭐 저기 북부가 어떻고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말이죠. 한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9년 6월에 무초대사가 또한 이 국무부에다 보고서를 내서 뭐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김구가 죽은 지 한 이틀 만에 보고서가 지금 나간 거예요. 그 보고서에 무초대사가 지금 저기 김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김구가 지금 정치적 야망이 좌절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좌절된다는 것은 인정 법통론 봉대론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걸 좌절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지금 현재 혈순반란 같은 그런 불장난의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좌익과 연락망을 형성했을 것이다.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여러 정황과 증언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고 또한 했을 때는 역사학의 평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김구는 이 여순반란을 발생시켜서 사주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가능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유포되거나 미국 미군정에서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장악을 했는데 군 같은 경우는 김구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 이 김구 한국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안두희잖아요. 안두희가 바로 한독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자, 뭐 그런 사실들을 보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 뭐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여순반란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북로당, 남로당, 한독당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뭐 그런 점들은 뭐 안두희 증언이라든가 뭐 김구 발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요순 반란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반란적인 성격 플러스 학살이라고 하는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선별적인 우익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앞서 뭐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순 반란의 정치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요순 반란을 김구가 왜 사주하게 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통일정부 수립 플러스 위헌정부 승인 저지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요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권 합작 공산 통일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뭐 시사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수 사건설이 아니고 여순 사건설입니다. 네, 오타가 있었는데, 여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쓴다는 것은 되게 가치 중립성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순 항쟁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정리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동포 학살에 대한 잘못된 명령에 대한 거부 동기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검토했던 것처럼 이 자익 반군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앵무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점입니다. 이건 뭐 택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순 반란설인데, 이것이 뭐 내가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동안 이제 뭐 계속 해왔던 논의가 요순 반란설이지만 요순 항쟁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요순 반란설인데, 이 반란설이 그야말로 뭐 저기 앞서 봤던 것처럼 남로당 단독에 의한 그런 반란이 아니라 영공 합작가설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계획과 사전 계획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순 반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여러 자료를 냈지만 이것 외에도 당시에 뭐 신문기자들 신문기자도 뭐 한국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등등 여러 지역의 기자들이 있었고, 잡지, 신문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남아있죠. 그런 걸 지금까지 우리들이 뭐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봤던 것 뿐이지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마지막까지. 알았어. 나됐어. 자, 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이야기고, 야, 이번에 읽어놓으면서 거기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야, 근데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뭐 그런데 되게 거기 여기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박윤식 저기 목사님이 2011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미 언론보고 108세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1년에 냈는데 23년 8월 시점까지 했을 때 108세라는 거예요. 아니 108세까지 찍었는데 나는 처음인지 알았으니까 이거 뭔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거기 이분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점이고, 이 책 내용 중에는 김형훈 예비역 대령과 박윤민 예비역 대령의 증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요순 반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형훈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14연대의 인사장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연대 반란 세력들에 대한 저기 면면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생한 그런 이제 증언을 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박윤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4연대에 2대 5중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데, 특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 청평안이라고 하는
13년 11월 4일자에 이 참평안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 김영훈 내비업 대령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저 같은 경우도 논문에다가 많이 이제 이 내용을 반영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기 요순반란과 관련해서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오늘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